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KTX 광명역과 경부선 금천구청역이 침수되고 선로 점검에 나섰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맛비는 오늘 오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고 한낮엔 다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뛰어넘어 9.1%나 올라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습니다.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적게는 0.75%포인트에서 많게는 1%포인트까지 추가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역시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5%로 7년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고 가계대출 이자 부담액은 매년 6조 8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며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흉악범을 국민으로 받자는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진 후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두 달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8월 말 확진자가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4차 백신 접종을 5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장맛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는 호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고요. 전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어제 많은 비를 뿌리면서 곳곳으로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백령도에 277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2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0.5mm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남 해안에 많게는 80mm 이상,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은 아침까지 1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장맛비가 그치더라도 오후부터 또다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어제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수도권 곳곳에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TX 광명역은 흙탕물로 아수라장이 됐고 선로 점검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합실 곳곳에 직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고 삽으로 흙탕물을 쓸어냅니다. 양수기와 수중 펌프로 에스컬레이터 틈새로 들어간 흙탕물을 빼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명역 일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자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흙더미가 무너져 광명역 안을 뒤덮었습니다. 선로에 흙탕물이 들어차지 않아 다행히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일부 승강장 이용이 제한됐고 승객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30분 전에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요. 통행하는 방향들이 거의 다 지금 막혀 있어서 제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바닥에서 한번 미끄러질 뻔 했었거든요. 시간당 최대 50mm를 넘는 비가 내린 수도권 곳곳에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선 선로가 물에 잠겨 광명역행 열차 운행이 한때 멈췄습니다. 인천 양도면의 한 도로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인천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하수가 역류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서울 주요 도로 진입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혼잡도 이어졌습니다. 비 피해를 점검하던 중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중랑역 인근 선로에서 폭우 피해를 점검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더 폭등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41년 만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워싱턴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상승했습니다.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였던 지난달 8.6%를 뛰어넘었고 전문가 전망치 8.8%보다도 높았습니다. 상승이 두드러진 품목으로 식료품이 12.2% 올랐고 주택 월세는 5.8%, 신차 가격은 11.4%, 특히 항공권 가격은 34%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잡으려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인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do so. We have both the tools we need and the resolve it will take to restore price stability on behalf of American families and businesses. 일각에서는 물가가 잡히지 않아 연준이 1%포인트 금리 인상인 슈퍼 빅스텝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중동 방문 일정에 돌입한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폭등 발표에 성명을 내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6월 중순 이후 약 30일간의 유가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철진한 데이터라고 비판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뉴욕 증시는 시작부터 빠지면서 출발해 다우와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최악의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앞으로 금융시장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하반기 뉴욕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를 예상한 듯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설립 후 첫 조치를 어제 오전 2가지나 단행했습니다.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처음 밟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늘게 됐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첫 빅스텝인데 3번 연속 인상 기록도 함께 썼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2.25%가 돼 2015년 3월 2%에서 1.75%로 내려간 이후 7년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물가를 잡는 게 그만큼 시급하다고 본 겁니다. 물가 상승률 6%를 높은 수준, 특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가는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굉장히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물가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은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3차례에 더 남은 만큼 기준금리는 연말 2.75%에서 3%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빅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빅스텝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되거나 가속되거나 그러면은 저희 이런 정책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빅스텝으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크게 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6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32만 6천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향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서 기업들은 돈을 빌려 하는 시설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 개의 기업도 더 늘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들은 그야말로 악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고소 작업대입니다. 이 장비를 임대해 사업을 하는 박길수 씨는 새 크레인을 물색해왔습니다. 이달 물건을 결정하기까지 석 달 새 캐피탈 금리는 3%포인트 치솟았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전에도 올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제조업 수익률이 보통 평균 한 3%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자 다 내고 나면 없는 거죠. 공사 장비 계약이 늦어진다면 공사 현장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기업 100곳 중 16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 신세였습니다. 또 뭐 금리도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은 원금 상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고서 겹치니까 머리가 아파가 터질 것 같다. 대한상인은 이번 금통위 결정으로 대기업은 1조 1천억 원, 중소기업은 2조 8천억 원 이자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설 투자는 전부 자기 돈이 아닌 다음에야 더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 때 같은 연쇄 도산을 우려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전체 대출 규모가 937조 원 수준이고요. 개인사업자 대출이 43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물가냐 경기냐, 최소 연말까지는 물가를 선택할 금통위의 의지에 기업들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이번 달 말에 2022년과 2023년의 세계 경제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2022년도 힘들겠지만 경기 침체 위기가 증대하면서 2023년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3년 전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이 북송되는 모습입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엽기적 살인마를 국민으로 받아들이냐며 받아쳤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강제 북송 당시 탈북 어민의 버티던 모습이 공개되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받지 않은 분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아나갈지는 차차 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반격했습니다. 귀순의 의사가 명확치 않았고 진정성이 없었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애초 탈북하러 내려온 게 아니었고 우리 해군에 납포된 것이라며 그들의 범죄 행각을 비춰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무리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북한의 요청이 먼저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북송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았냐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한 날 공교롭게도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라는데 문재인 정권과 연결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죠.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원장 재임 시절 일반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동생이 월북에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 허위 허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최근 수사팀 인력을 보강한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를 잇따라 조사한 데 이어 곧바로 압수수색까지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광주의 한 약속을 늦더라도 꼭 지키겠다. 중징계 이후 잠행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닷새 만에 SNS에 근황을 올리며 한 말입니다. 광주 무등산에 오른 사진도 함께 올렸죠. 대선 때 호남 민심에 호소한 자신의 역할을 상기시키면서 대표직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잠행 닷새 만에 SNS로 근황을 알린 곳은 광주였습니다. 반팔 반바지 차림의 이 대표는 신발과 다리가 흙투성이가 된 채 무등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광주에 했던 약속을 풀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죄송하다면서도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에 호소하며 이른바 서진 정책을 펼쳤던 자신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자진 사퇴설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꼭 20% 이상 득표해서 호남에서 저희가 많은 지지받아서 이제 지역 구도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재 속에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국회에서 2번째 공부 모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토론회에 이어 어제도 4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 당이 안정적인 시스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준석 대표의 공백 속에 물밑에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어제 저녁 9시까지 3만 8천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도 4만 명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악의 바이러스라 불리는 BA.5 변이의 강한 전파력 등의 영향으로 8월 중순엔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어제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8,051명으로 동시간대 기준 3일 연속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63일 만에 4만 명을 넘긴 그제에 이어 이틀 연속입니다. 7월 말에야 4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정부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첫째 주 0.59%였던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6월 첫째 주에 1%대를 넘긴 데 이어 2달 만에 2.87%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BA.5 변이의 강한 전파력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감염자와 백신 접종자의 면역 감소 시기가 도래하였고, 두 번째, 전파력이 매우 높고 기존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 변이가 국내에서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BA.5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변이는 물론 역사상 가장 전염성이 강하다는 홍역까지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8월 중순에는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최대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백신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이 앞서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야외 마스크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고강도 거리 두기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확산세가 더 커지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거리 두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에선 다시 문을 닫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60세 이상이었던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0대가 기저질환 비율이 높고 96%가 3차 접종을 마친 지 4개월이 넘어 면역력이 약해진 만큼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요양병원, 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과 노숙자 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과 같은 거리 두기를 할 필요는 없다며 재유행이 커지면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거리 두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전 유행 시와는 확연히 다른 여건 하에 있습니다.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과 지역사회는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불과 1, 2주 사이 확산세가 갑자기 커진 만큼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2년 동안 문을 닫았을 때 어디 갈 데가 없지요. 막막했었는데 또 이거 문을 닫으면은 우리는 상살 없는 감옥이요. 정부는 재유행 시 진단검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3곳에 불과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전남 영광군의 한 저수지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은 채 둥둥 떴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인근 공장에서 몰래 폐수를 벌인 걸로 추정됩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농업용수로 쓸 물을 채운 한 저수지.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물고기도 숨쉬기가 어려운지 수면에서 입을 뻐끔거립니다. 저수지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상류계율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를 떠서 자루에 담고 배도 띄워 물고기를 담아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고기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했는데 심한 악취와 함께 농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주민들은 이 농약 냄새가 인근 농공단지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또 지난 6일에도 물고기가 죽었고 폐수가 흐르는 걸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폐에 이제 슬러지, 검정, 제라가 할까요? 그게 이제 같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하루 이틀 뒤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보고 미리 폐수를 몰래 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료를 채취한 지자체는 폐수 방류와 녹주 현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검사가 10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라도 많이 와가지고 물이 좀 대연정화 됐으면 좋겠는데 비가 또 안 오네요. 마른 장마로 가뭄이 이어져 저수지물을 끌어섰던 농민들은 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논에 물을 댈 수 없어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농사를 망치는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2명이 감전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밭에 간 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황급히 달려간 딸마저 감전돼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밭 한쪽에 쓰러진 남성과 여성을 응급처치합니다. 그제 오후 6시 40분쯤 충북 옥천군의 한 밭에서 60대 남성과 30대 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된 겁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딸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안 봤더래요. 그 딸이 나와서 그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겼을 거 아니야. 그 딸도 감염이 됐나 봐. 해당 전기 울타리는 숨진 남성이 3년 전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기에는 일반 울타리 같지만 사고 당시 이 철선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근 전봇대의 전선을 연결해 220볼트의 전류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전기 울타리로 통하게 한 겁니다. 보통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기 울타리는
흐르는 전류를 펄스로 전환하는 목책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동물이 접촉하면 정전기처럼 순간적으로 1000V 정도의 충격을 줘서 놀라 달아나게 하지만 계속 끊기기 때문에 감전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220V의 일반 전류를 그대로 사용하면 감전사의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일부 농민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목책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 들어가니까 그 규모 정도 되면 120 정도 들어가요, 자부담이. 경찰은 어떤 전류를 어디서 끌었었는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내린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끼어 70m 이상을 끌려가 중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한 대가 골목길을 따라 오르막길을 달립니다. 잠시 후 버스가 지나간 쪽을 향해 한 여성이 급히 뛰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와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뛰어가고 차를 세웠어요. 주민들은 119 불러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3살 아이는 통학 차량 밑에 끼어 저 아래 어린이집에서 이곳까지 70여 미터를 끌려왔습니다. 3살 아이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모두 내린 뒤 일어났습니다. 어린이집 앞엔 통학버스에서 내린 인솔교사와 다른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지만 누구도 차에서 내린 한 아이가 차에 끼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인솔교사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의 선생님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교사가 여러 명이 같이 받고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차 밖에 하부 쪽에 조수석 뒤쪽으로 그렇게 낑겨서 빼냈다 이라는. 경찰은 60대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교사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방화범 천모 씨가 지난 1월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휘발유와 식칼을 구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천 씨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분석한 결과 천 씨가 실제로 올해 1월쯤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천 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구속 입건한 건물주 등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철도 차량 제작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내 업체가 3곳에 불과한데 이들이 담합을 통해 열차 제작 단가를 높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에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개통된 서울 신림선 경전철입니다. 열차는 총 3량으로 이뤄져 있는데 경전철 한량 가격만 10억 원이 넘는 등 제작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철도 차량 제작 시장은 지난 2015년까지 현대로템이라는 업체가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을 전후해 후발업체 2곳이 뛰어들면서 이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독점 당시 1량당 15억 원까지 치솟았던 차량 가격이 7억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현대로템은 스스로를 맏형이라 칭하면서 후발업체들을 설득해 저가 수주를 못하게 하는 등 담합에 나섰습니다. 이들 3개 회사가 담합한 철도 차량 구매 입찰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공항철도 등 11건.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 323억 원 등 3개 회사에 모두 5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 차량 제작 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현대로템 측은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라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시내버스를 상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인 여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로 추정되는 어느 버스 정류장. 한 승객이 뒷문에서 내리더니 곧장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한쪽 발을 뒷바퀴 쪽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손을 올린 채 버스가 출발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CCTV로 이를 확인한 버스기사가 참다 못해 앞문으로 내려 주의를 주자 화들짝 놀란 여성은 정자세로 꾸벅 인사를 하더니 가방을 들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성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버스 회사 측에서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은 기사님이 그냥 출발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툭툭으로 불리는 3륜 자동 인력거, 여기에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인도에서 자동 인력거 한 대가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정원이 보통 3명 정도인 작은 차에서 무려 27명이 내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승객들을 한 명씩 세다가 놀라는 듯한 경찰의 모습도 담겼는데요. 결국 차는 제한속도 위반과 승객 과다 탑승 혐의로 압류됐다고 하네요. 이 3륜 자동 인력거는 인도나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의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버스보다 요금이 비싸지만 일반 택시보다는 저렴해 중산층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실내 공간을 정말 알차게도 이용했다며 이 정도면 세계 기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댓글도 달렸다네요. 천상의 커튼으로 불리며 주로 극지방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던 오로라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1990년부터 이어진 파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 파리 레떼 페스티벌에서 7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오로라를 재현한 레이저 쇼가 무료로 펼쳐지는 건데요.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인 노트르담 대성당 위 상공에서 안개와 레이저로 구현한 오로라가 상공을 장식합니다.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댄 아처가 기획했는데요. 올해 초 수원시와 광교의 한 백화점에서 한국 최초의 오로라 쇼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오로라 쇼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더위도 잊을 만한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파탄나게 만든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민지숙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A씨는 지난 7년 동안 총 3차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을 나간 A씨에게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고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거부한 아내에게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내가 집 나간 남편을 비난하며 아파트 잠금 장치를 바꾸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로 유책주의 예외를 인정한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혼인 계속 의사는 모든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엔 섣불리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인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앞으로도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과 자녀의 고통을 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일본 경찰이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한 나라시에서 대대적인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90m나 떨어진 곳에서도 3개의 탄흔이 발견돼 경찰이 정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범행이 실패했을 경우 다음 유세 현장도 따라가려 했다는 총격범 야마가미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도로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어제 오전 아베 전 총리가 피격된 일본 나라시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발사 지점에서 무려 90m 떨어진 주차장 외벽에서 탄흔 3곳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선거 차량에서도 탄흔으로 보이는 구멍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범인 야마가미가 제작한 수제총의 위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치밀했던 범행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날 야마가미는 총을 들고 오카야마시 유세 현장을 찾아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나라시에서 결국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곳에서도 실패했을 경우 500km 이상 떨어진 사이타마 유세 현장까지 쫓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범행을 막지 못한 일본 경찰은 피격 당시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한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외국 조문 사절단이 참석하는 합동 장례를 올 가을쯤 치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 유벨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경찰의 대응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7분 동안 본분을 잊은 채 머뭇대는 경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는 사이 21명의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범 셀버디어 라모스가 돌격 소총을 들고 학교 건물에 들어선 건 사건 당일 오전 11시 33분입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어린이가 라모스를 지켜보다 총격이 시작되자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총격 시작 3분여 만인 11시 36분 도착한 경찰. 라모스가 점거한 교실로 접근하다 총성에 놀라 황급히 달아납니다. 뒤이어 방패를 든 중무장한 경찰이 도착하지만 총만 겨눌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는데 어떤 경찰은 손소독제를 바르고 휴대전화를 보기까지 합니다. 결국 총격이 시작된 지 77분이 지난 12시 50분이 돼서야 경찰은 문을 부수고 라모스를 사살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자 유벨디 주민과 희생자 유족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All these officers, they got their shield, they got their weapons, they got all their protective gear on, standing there. 911 calls coming in from this child saying, I can hear them. I can hear them tell them to come in.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해 유족에게 2번 상처를 준 정치인과 언론에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What makes you think that's okay? The least you can do is have some freaking decency for us. That is unacceptable. 이날 총격으로 어린이 19명을 비롯해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달 태풍과 폭우로 물난리를 겪은 중국 곳곳에서 이젠 폭염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휘어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자 급기야 시민들에게 방공호까지 개방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장시성의 한 마을 도로 일부가 불쑥 솟아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지면 온도가 섭씨 59도까지 올라가면서 시멘트가 늘어난 겁니다. 温度59度，全面开启烧烤模式。城管部门出动雾炮车，在城区喷洒水雾降温。高温还导致虚江镇后塘路段一段水泥路面拱起15公分左右。 중국 3대 화로라고 불릴 정도로 무더운 난징시는 급기야 시민들에게 방공호를 개방했습니다. 동굴을 개조해 만든 시설 안은 온도가 섭씨 22도 안팎으로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管理人员也会对每个纳凉点进行每天的通风，做好疫情的管控工作。 중부 충칭시 건설 현장에서는 달아오른 건축 자재에 작업자들이 화상을 입을까 봐 무더위에도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도록 했습니다.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10일 쓰촨 지역에서는 열사병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인명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난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80여 개 도시에 향후 24시간 이내에 기온이 섭씨 40도에 도달할 때 내려지는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뉴욕의 한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명 부자 씹어먹기 아이스크림인데요. 어떤 모양일까요? 뉴욕 브루클린 공원의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봉지에서 꺼낸 아이스크림 모양이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인데요. 이 아이스크림들은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억만장자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런 아이스크림을 깨무는 건 자본주의를 한입 베어무는 거란 뜻이 있다는데요. 이들을 닮은 아이스크림을 씹으면서 각자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먹기 전에 사진은 꼭 찍어야겠네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제규어가 태어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태어났는데요. 귀여움 한도 초과인 아기 제규어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걸까요? 거부할 수 없는 외모의 인형 같은 제규어 2마리가 니카라과 마나과에 있는 국립동물원에 태어났습니다. 한없이 순한 표정으로 하나는 엄마 꼬리, 하나는 엄마 등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데요. 태어난 지 2달 된 이 아기 제규어들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만큼 수의사들은 이들을 하루 24시간 관찰하는데요.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면 햇볕으로 나갈 수 있고 이들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 정한다네요. 북아일랜드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흔한 모닥불이 아니라 높이가 무려 6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모닥불인데요. 그 높이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네요. 초대형 기둥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북아일랜드의 도시 란에서 열린 1690년 보인 전투를 기념하는 모닥불 행사입니다. 이 모닥불은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이 모닥불을 만들고 태우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축제를 즐깁니다. 이렇게 쌓인 모닥불의 높이는 60m가 넘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거대한 모닥불을 만드는 데는 2달이 걸렸는데 불과 30분 만에 재가 됐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MBN과 매경비즈가 글로벌 안무 저작권 협회 투비소프트사와 함께 안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안무는 안무가의 창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실제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NFT 기술을 통해 안무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장맛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현재는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전남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어제 많은 비를 뿌리면서 곳곳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백령도에 277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2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린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0.7mm를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더 오겠는데요. 전남 해안의 많게는 80mm 이상, 호남과 경남, 제주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은 아침까지 1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치더라도 오후부터 또다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6도, 대전은 24.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제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당분간 무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장마철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